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김병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부인암, 부인암제 진단, 골반 내시경 수술, 일반 부인과 진료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산부인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난소암의 치료와 예방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앞에 강의에 다 잘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부인암 중에 가장 흔한 암은 자궁경부암이 되겠고 두 번째로 흔한 암이 난소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되게 첫 번째 난소암이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우리가 난소암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러한 난소암 발생의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난소암의 진단 및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난소암의 예방 및 조기 진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난소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여성의 내부 생식기는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이 있고 그 위에 자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강의하신 자궁에 생기는 자궁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이 있을 수 있겠고 양쪽으로 우리가 이제 나팔관과 난소가 각각 좌우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정상 난소는 대략 크기 한 밤톨 정도 크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두알이나 한 밤톨 정도 크기가 되고 되게 우리의 색깔은 회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거의 촉지를 할 수가 없겠고 초음파를 확인해야지만 난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생긴 암을 우리가 이제 난소암이라고 일단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기가 정상일 때는 대략 한 밤톨 크기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라서 암이 되면은 거의 이제 어디가 어딘지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밤톨 크기의 이제 양쪽 난소가 한쪽은 이제 거의 한 애기머리만큼 커지고 반대편 난소도 거의 한 애기머리만큼 커졌지만 모양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색깔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보이는 종양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 중에는 우리가 이제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 종양도 있고 이제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소에 생기는 종양도 똑같이 우리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일부를 조직을 채취한 다음에 실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세포하고 다른 암세포, 난소암의 특이한 암세포 조직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관찰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정확하게 난소암이라고 진단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에 생기는 모든 종양이 난소암이라는 뜻은 아니고 난소에 생기는 종양 중에 일부가 난소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나라 여성에서의 난소암 발생 빈도를 보면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은 1988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 13년간 정도의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이쪽 우리가 이제 Y축은 환자 수고 그다음에 X축은 연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8년부터 2001년도까지 이제 쭉 자료를 모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이 그래프가 난소암이 되겠습니다. 난소암은 1988년에 비해서 2001년까지 작긴 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는 약 한 5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고 실제 2001년도에는 약 한 1,5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사이에 약 한 3배 정도의 환자가 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자궁경부암은 발생 빈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난소암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암 발생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에 있어서 암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망 빈도가 되겠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원인이 어떤 암인가의 이제 빈도 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자궁경부암이 되겠고, 우리가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난수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은 한 해에 한 4,000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난수암은 한 1,500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2002년 1년간 사망한 환자 수를 보시면은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한 1,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실제 난수암 한 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4,000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보시면은 자궁경부암은 사망률이 한 5%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가 4사람 중 1사람이 사망을 하고 4사람 중 3사람이 이제 병을 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난수암의 경우에는 약 한 1,500명 중에 600명이 사망을 했으니까 한 5분의 3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가 사망을 하고 60%가 이제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우리가 난수암은 자궁암보다 치사율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난수암이 자궁경부암에 비해서 빈도는 작지만 치사율이 높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2년도에 약 600명 정도의 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13시간마다 한 사람이 난수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난수암은 상당히 이제 늦게 발견되는 진행된 뒤에 발견되는 병으로 유명한데, 이 난수암은 우리가 이제 되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보도 자료를 보면은 항상 The Silent Killer라고 그래서 이런 데 보면 계속 이런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난수암을 소개할 때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우리말로 하면 조용한 살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왜 이제 난수암의 진단이 늦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초기 난수암을 우리가 복강경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정상 자궁이 이렇게 보이고 양쪽에 이제 나팔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왼쪽 난수가 이렇게 좀 커져 있고 우리가 오른편 정상 난수는 이렇게 숨어서 아주 작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난수가 훨씬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밤톨 크기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난수가 거의 한 계란 크기 정도로 이제 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이런 정도로 커질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보다 좀 더 크더라도 거의 대부분 환자가 스스로 정상을 느끼거나 이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난수암은 한 크기가 이 정도 되기 시작하면은 이 껍질이 파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이 터지면서 이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복강내로 이렇게 흩어져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임파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복벽을 따라서 해서 우리가 이제 횡격막 아래쪽까지 배 전체에 암이 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암이 또 이제 그 전이를 하는 그 전이 장소에는 병을 크게 만들지 않고 여기서 보시는 대로 그래서 조그마한 병들이 쭉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게 다 퍼질 때까지도 환자는 전혀 정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 되게 그때 이제 우리가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환자의 생존율을 봐도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기초암 제일 첫 번째 단계인 일기초 환자인 경우에는 완치율이 한 90%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다른 암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면은 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난수암이 굉장히 무섭지만 일기초에 아주 조기에 발견하면은 10사람 중에 9사람은 병을 완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한 3기 말 정도가 되면은 생존율이 한 30%량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초 환자보다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환자 분포를 보면은 3기 말이 약 한 46% 정도 전체 환자의 46%를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초기 일기초 환자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난수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환자 전체 중에 약 한 일기초에 비해서 3기 말 환자가 한 3배 이상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하기 어렵고 그래서 결국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수암도 어떻게든 조기 진단하는 것이 우리가 치료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사율이 높은 난소암이 왜 생기는지 우선 그 난소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난소암은 실제 우리가 왜 생기는지 아직 그 정확한 근거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자궁경부암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변화에 의해서 이제 암이 생기듯이 난소암이 생기는 원인은 배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란이 또 이제 쉴 새 없이 계속 오랫동안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난소암이 좀 더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난소를 지금 난소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생리가 이제 막 시작되고 나면은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난소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난포라고 그래서 이제 난자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집 같은 것들이 매일 하루에 한 1, 2mm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커져서 생리를 한 지 한 보름째쯤 되는 날이 되면은 약 한 2cm가량 되는 물집을 만들게 됩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물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그마한 물집이 생기고 그 물집 안에는 난자가 있게 됩니다.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가 이제 임신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돼야 되니까 이제 이 난소의 껍질을 깨고 복강 안으로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는 과정을 저희가 배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배란이 되면은 이 난자 안에 들어있던 난소 안에 들어있던 난자가 복강 안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란이 왜 이제 난소암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복강경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 그 배란 직전에 보면은 이런 물집이 여기 난소인데 난소에 이런 물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소에 있는 물집이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난자가 이제 이 복강 안으로 나오는 과정이 배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을 위해서는 이 배란이 꼭 필요한데 이 배란이 또 이제 생리가 매달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배란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 난자가 빠져나오고 난 그 난포 껍질에서 저희가 이제 이 상처가 생긴 난소의 그 상피 세포들이 다시 정상으로 복귀를 해야지만 다시 정상 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세포들이 동시에 이제 복구 작업을 해서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배란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남아있는 상피 세포가 그 흉터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잘못되면은 암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배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난소암이 생길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배란을 하시니까 12달 하시게 되면은 되게 1년에 12번의 이제 배란을 되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만일 어떤 여성이 14세에 초경이 있었고 만일 54세에 폐경이 됐다 그러면은 대략 한 40년 동안 한 번도 임신을 안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40년 동안 배란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12번을 해서 40을 곱하면은 약 한 480번 정도의 배란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여성들은 한 400회 이상의 배란을 이제 평생 동안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0회의 배란 과정에 한 번이라도 이 복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암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 이 난자가 이제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이 상피 세포들이 다시 정상으로 복귀되는 과정 중에 여러 이제 암 유전자나 암 억제 유전자 같은 것들이 이상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은 난소암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난소암의 발생 위험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실제 우리가 난소암의 고위험군은 배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이제 배란을 쉬지 않고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제 난소암은 40세 전에는 굉장히 발생이 드뭅니다. 그래서 있긴 있지만 발생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40세 이전에 비해서 40세 이후의 여성이 난소암에는 더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폐경이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오랫동안 배란을 하기 때문에 폐경이 늦으면 늦을수록 난소암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초경 나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오랫동안 배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경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난소암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출산력이 중요한데 출산력은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10달 동안은 배란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수유,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배란이 억제가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한 10달 정도를 쉬게 되는 거죠.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임신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이런 출산을 한 경우에 비해서 쉬지 않고 배란을 했기 때문에 훨씬 난소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젖을 되게 먹이는 동안은 되게 배란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젖을 수유를 했던 분에 비해서 수유를 하지 않았던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암 발생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피임약으로 경구 피임약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경구 피임약은 그 피임약의 그 작용 기전 자체가 난소의 배란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을 드시면은 바로 우리가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한 5년 이상 복용한 여성들은 난소암 발생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중에 얼마 기간 동안이라도 경구 피임약을 복용했던 여성에 비해서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난소암은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우리가 로우 팻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저지방 식이가 고지방 식이보다 난소암 발생에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된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방 식이가 난소암에는 발생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전적 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계 가족 중에 어머니나 또는 자매 또는 이모 뭐 등등 중에 난소암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최소한 6배 이상 우리가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 중에 이제 전체 난소암의 한 5%에서 한 10% 가량은 실제 이제 난소암 유전에 생기는 유전성 난소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나 이제 이 유럽 쪽으로는 이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저희 나라나 일본은 그 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전성 난소암은 되게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직계 가족 중에 난소암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딸 또는 자매 간에 두 분이 다 난소암이 생기는 경우는 나머지 건강한 여자 가족들도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직계 가족 중에 난소암하고 유방암이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유방암, 딸은 난소암이라든지, 아니면 언니는 난소암, 동생은 유방암이라든지, 하여튼 이 난소암과 유방암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유전성 난소암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남자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제 대장암이 있고, 또는 이제 여자 가족 중에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이 생기는 경우, 이게 다발적으로 이제 생기는 가게는 똑같이 이제 유전성 난소암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가족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물론 그 중에 벌써 암이 생긴 분도 계시지만 아직 암이 생기지 않은 건강한 여성도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다른 정상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암이 생기 어떤 분이 암이 생기지 않을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전자 검사 이상이 발견되면은 보다 우리가 이제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유전자 검사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정상 여성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 중에 우리가 BRCA라고 해서 이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서 유방암 1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전자는 우리가 이제 염색체 중에 17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는 우리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 중에 아직도 건강한 여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건강한 여성의 피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정상으로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상적인 여자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가족이 난소암이 많아도 평생 난소암이 생길 확률은 일반적인 여성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일 그 피를 뽑아서 했던 검사 중에 돌연 변이가 발견되면은 그 경우에 한 일생 동안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한 40%랑 됩니다. 그다음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약 한 80%랑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배란이 억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난소암이 예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유를 한다든가 또는 임신을 한다든가 또는 피임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방법 중에는 가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자궁 척추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어떤 분처럼 자궁에 혹이 있거나 건종 또는 선종으로 해서 우리가 자궁을 척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척출을 이미 한 사람은 자궁 척출술을 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좀 적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그 불임술 중에 배꼽술이라고 해서 이제 양쪽 나팔관을 결찰하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수술을 받지 않은 다른 분에 비해서 실제 난소암 발생이 조금 낮아진다고 이제 보고한 논문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이유가 이제 설명되는 이유는 자궁 척추술을 해버리거나 또는 양쪽 나팔관을 결찰할 경우에는 실제 바깥에서부터 난소까지 접근할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척추술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질이 막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어떤 발암 물질이 난소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나팔관을 결찰을 한 경우에도 우리가 자궁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난소까지는 그 바이러스나 이런 발암 물질이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좀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난소암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난소암의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없는 환자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난소암은 어떤 정상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이제 대부분 정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암이 많이 진전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복수가 차거나 하면은 대부분 복부 팽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좀 부른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나 또는 아래 하복부에 좀 통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고 느끼시거나 대략 이제 이런 정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상이 생기면 되게 산부인과를 안 가죠. 대부분 이런 정상이 있으면은 내과를 갑니다. 내과에 가서 한참 이제 소화제도 드시고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한 2, 3주가 지났는데도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난소에 혹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가보라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비특이적인 정상이지만 이런 정상이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런 난소암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난소암의 진단은 지금 우리가 비특이적이긴 하지만 이런 정상들하고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산부인과에서 하는 진찰이 있습니다. 진찰을 하면은 초기 난소암 우리가 이제 진찰해서 만질 수가 없지만 난소에 혹이 생겨서 커지게 되거나 하면은 우리가 진찰해서 만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검진 같은 데 가시면은 자주 하시는 검사인데 우리가 이제 종양 표지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면은 실제 우리가 이제 초기 난소암은 좀 적지만 난소에 암이 생기면은 피 검사 중에 첨가가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검사가 CA125, CA19-9, CEA라는 이 세 가지 검사가 제일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러 이제 검진 센터에서 아마 검진을 해보신 분들은 실제 이제 이 검사 결과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CA12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혹시 뭐 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했더니 이 CA125가 얼마다 이러면 이건 난소암 표지 물질이구나.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혹시 난소암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기기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실제 옛날에는 주로 진찰로 이제 진단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해서 아주 초기 종양도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자주 하셔서 난소암을 초기에 이제 진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우리가 초음파 검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MRI나 CT 또는 우리가 최근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이제 페트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질 초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질 초음파 검사는 지금 보시듯이 이제 기계를 우리가 이제 질 안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맨 탐식자의 맨 끝이 되게 자궁 입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입구에 있게 되면은 그 자궁의 바로 그 뒤편에 우리가 난소가 있기 때문에 제일 최단거리에서 우리가 직접 난소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식 초음파도 있지만 복식 초음파는 중간에 우리가 이제 장도, 소장, 대장이 있고 또 자궁을 지나서 난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질 초음파 검사는 바로 그 위쪽에 난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정확하게 거의 한 1mm, 2mm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다른 병원에서 이제 검사하실 때 복식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가끔은 이제 지식 초음파를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한번 확인하셔도 이제 난소를 보시고 싶다고 그러시면은 그게 더 이제 유리하다,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차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되게 이제 두부라든가 이런 고무같이 이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덩어리와 이 물이 함께 섞여 있는 이런 복합적인 모양의 혹이 대부분 암의 특징적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물만 차 있는 동그란 혹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거나 물혹 또는 뭐 이제 생겼다 없어지는 난포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덩어리가 함께 있으면은 항상 우리 암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혹 내부에 있는 혈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플러 파형 검사라고 그래서 이제 하면은 우리 암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다. 이제 이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MRI 촬영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난소 이외에도 주변 장기가 이제 자궁이라든가 또는 복강 안이라든가 또는 골반 벽이라든가를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자궁은 정상이시고 난소에 이렇게 동그란 혹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종양이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강 안에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우리가 복수가 되겠는데 복강에 물이 좀 차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은 창자, 큰 창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되게 CT나 MRI에서 이제 이상이 보이려고 그러면 되게 한 1cm 가량 종양이 커져야지만 우리가 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좀 작을 때도 실제 우리가 이제 좀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페트 검사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페트를 해보시면은 우리가 난소에 이렇게 이제 암이 있고 우리가 복막 안쪽에 여기가 이제 간이 되겠는데 간 아래쪽이나 또는 비장 아래쪽에 아주 미세한 전이세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상당히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CT나 MRI에서 가끔 찾지 못하는 병을 우리가 페트를 통해서 찾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소암 진단을 위한 그 검사의 정확도를 보면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는 한 60% 정도 정확하고 우리 MRI는 한 84%, 그다음에 페트는 한 77% 정도 되고 우리가 이런 검사를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도 한 86% 정도만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술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난소에 암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실제 수술을 해보면은 마지막에는 암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암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수술했는데 하고 났더니 난소에 암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도 우리가 100%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하지만 약 한 85% 정도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나면은 난소암의 치료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술이 되겠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항암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거의 대부분의 난소암 환자는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 같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난소암의 수술의 원칙은, 일단 암을 최대한 제거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아까 이제 보신 사진인데, 난소에 이제 암이 있고, 자궁하고 이제 반대편 난소가 정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미세한 암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소와 자궁, 반대편 난소 나팔관을 다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반 내는 생식기를 다 제거를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임파즈를 따라서 올라가 있는 암을 다 이제 임파즈 절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복막을 따라서 전이가 되어 있는 암 조직들도 우리가 가능한 데까지로는 최소한 우리가 한 2cm 이하로 병을 줄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장을 절제하거나 또는 간을 일부 절제하거나 또는 비장을 절제하거나 하면서 일단
암을 최대한 종양을 이제 크기를 줄인다, 부피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난수암 수술의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대망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망이라는 조직이 실제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이제 행주치마처럼 내려와 있는 조직인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개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큰 창자나 작은 창자를 이렇게 덮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불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난수암이 생기면 주로 이 대망 조직으로 암이 제일 전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수암 수술할 때는 반드시 이 대망 조직을 위아래쪽에서 이제 절단을 해서 이만큼을 다 절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혈관을 따라서 이런 임파즈를 다 절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왜 이제 그렇게 하면 암을 최대한 절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생존율 곡선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이나 어느 병원이나 다 이제 비슷한 결과인데 실제 이제 수술이 끝났을 때 그 남아있는 암이 한 2cm 이하인 경우도 있고 우리 한 2c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생존 곡선 우리가 이제 여기는 생존 퍼센트고 여기가 우리가 이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갈 때마다 이제 처음에 10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100% 환자에서 이제 사망한 환자가 이제 생기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생존 퍼센트가 이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5년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수술할 때 암 크기가 이제 2cm 이상 남았던 환자는 약 한 30% 정도만이 5년이 지났을 때 생존에 계시고, 그 다음에 2cm 이하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암이 줄었던 경우에는 약 한 60% 정도가 5년이 지나도 생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 수술할 때 가능하면은 이 잔류 종괴를, 그러니까 암의 크기를 2cm 이하로 줄이게 되면은 약 한 2배 정도의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2cm 이상 남게 되면은 한 30%의 생존 가능성이 있고 2cm 이하로 줄이면은 한 60%가량 생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장 절제술이나 간 비장을 떼면서까지 우리가 이제 종양을 줄이는 이유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전 세계 각 병원의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보면은 일단 3기 말로 진단된 환자는 2cm 이하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술이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50% 정도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2cm 이하로 우리가 암을 줄일 수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술이 끝나도 실제 이제 2cm 이상의 암이 복강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그 잔류 종괴 양이 많건 적건 또는 전혀 남아있지 않건 난수암의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우리가 수술이 끝나면은 항암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6번 내지 9번을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항암제를 갖다가 1차 항암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수암 1차 항암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탁소리아 부르는 탁소리안 약과 플라티넘 이 두 가지를 되게 두 가지 약제를 항암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탁소리에 대한 신경 독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많이 맞으신 분들은 손발이 굉장히 저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걸음을 잘 못 걷거나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좀 줄인 약이 최근에 이제 탁소티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탁소티어와 플라티넘을 쓰거나 또는 탁솔과 플라티넘 이 약제가 표준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제 이제 약을 투여하고 나면은 전체 환자의 한 80%는 일단 임상적으로는 병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이 끝났을 때 실제 2cm 이상 암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항암제를 6번 정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면은 병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대략 이제 짧게 한 몇 개월에서부터 길게는 한 몇 년이 지나면은 병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재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재발이 되고 난 다음에 쓰는 항암제를 갖다 우리가 2차 항암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항암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항암제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나서 재발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 썼던 약을 다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치료가 끝난 지 불과 한 6개월 안에 한 2, 3개월 지나서
만약 재발이 되거나 하면은 그것은 약에 내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 약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약제를 쓰고 있는 약제는 상당히 많은 약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 이 약을 한 가지를 쓸 때는 반응률이 전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약을 투여했을 때는 10명 중에 8명이 들었다 그러면은 재발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거꾸로 10명 중에 2명만이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약제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 이 약제 자체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재발된 암세포 자체가 약제에 상당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암세포와 재발했을 때 암세포는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개발된 약도 현재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수암은 상당히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치사율이 높고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항암제 유지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분의 항암제 치료하고 난 다음에 만약 병이 없어지게 되면은 현재 표준적인 방법은 그냥 경구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경구관찰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보고를 보면은 그 탁솔이란 약을 전혀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를 계속 탁솔을 치료했었을 때 재발이 상당히 늦춰졌다. 이제 그분들이 오래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 한 6개월 만에 재발될 분이 뭐 1년 반에 재발되고 1년에 재발될 분이 2년 반에 재발되고 그 재발 기간이 상당히 늦춰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 가지 약물이 아니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약물을 복합해서 이미 이제 항암제 치료가 다 끝나고 병이 없다는 걸 확인한 환자에서도 추가로 우리가 이제 투여하는 것을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선행 항암화학요법이라고 해서 실제 기존에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항암제 투여가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병이 너무 많이 이제 진전이 돼서 가끔 우리가 지방병원에서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너무 심해서 그냥 수술을 못하고 그냥 배를 닫고 그냥 바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수술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병이 아주 진전이 많이 돼 있거나 수술하기 힘든 경우 또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거나 내과 질환 때문에 우리가 바로 수술하기 힘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항암제 투여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암 크기가 줄어들고 나면은 그때 이제 수술해서 우리가 이제 암을 충분히 절제를 하고 다시 또 항암제 투여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저희 제목에 있었던 대로 난수암의 예방 및 조기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하나가 이제 결국 그 예방법에 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난수암은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우리가 난수암의 발생을 조금 낮출 수 있는 우리가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5년 이상 만일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난수암 발생이 최소한 60% 이상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이런 경구 피임약을 복용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한 명의 아이를 출산하면은 난수암 위험이 약 한 30에서 한 60% 정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 출산이 30세 이전에 이루어지면은 그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또 하나의 출산이 있거나 뭐 계속 이제 또 1년 이상 우리가 수유를 한 경우 젖을 먹이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난수암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모유를 수유하고 그게 이제 난수암의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암협회에서는 우리가 로우 팻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지방식이가 난수암 예방은 좋다고 이제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야채나 이제 채소 같은 것들이나 균형 잡힌 다양한 음식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건치적인 방법으로 좀 심하긴 하지만 난소 척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여성에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족 중에 확실히 유전성 난수암이 있으시고 또 그 건강한 정상 여성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전자 검사에 분명히 이제 이상이 발견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일생 동안 암이 생길 확률이 거의 한 4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정상 여성이 아기를 분만하고
35세가 넘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양쪽 난소를 척추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혹이라든가 선종, 건종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수술하시게 될 때 어차피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면은 난소가 결국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저희는 보통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한쪽 난소를 제거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난소 기능이 오래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은 양쪽 난소를 같이 적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건강한 난소지만 향후에 우리가 난소암이 생길 거를 미리 이제 염려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실제 비현실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구 피임약 자체도 우리가 난소암은 예방을 하고 또 실제 우리가 아까 보신 자궁 경부암 말고 자궁 내막암이 있는데 그 자궁 내막암은 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은 우리가 암이 예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경구 피임약을 또 오래 복용하시면은 자궁 경부암이 조금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또 좀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예방 자체가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이 이제 불가능할 때는 결국 예방할 수 없다면은 조기 진단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해서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우리가 이제 난소암은 40세 이후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40세가 일단 이상이 되면은 정기적인 진찰을 해서 난소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병원에 가시면 어떤 검사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권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은 물론 이건 우리가 이제 모든 여성에서의 권장사항은 아니고 난소암 발생의 고위험군에서의 진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20대 아가씨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겠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까 우리가 이제 테이블에서 봤던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한 번도 임신하신 적이 없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폐경까지 왔다든지 또는 이제 결혼했지만 불임으로 아기를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다든지 또는 경구 피임약을 한 번도 복용한 적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까 이제 보신 고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되게 우리가 이제 3가지 검사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는 일단 1년에 한 번 또는 2번에 걸쳐서 우선 부인과 진찰을 꼭 받으시라고 이제 권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아까 보셨지만 그 지식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난소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지식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초기하면 조금 검사가 정확하긴 않긴 하지만 되게 우리가 CA120이라는 혈중 검사가 가끔 우리가 이제 이 지식 초음파 검사에서 그 병을 놓치더라도 우리가 가끔 피검사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검사를 1년에 한 번 또는 2번씩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 귀찮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시면은 일단 난소암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제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수술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예방적으로 일단 나이가 있으시면은 난소를 같이 절제하시는 걸 고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